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력도 없고 그동안 운으로 어떻게 좀 버텨오고 대통령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운도 좀 바닥에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기시다, 바이든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시다 물러나 바이든도 이제 연임 안 한다고 그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뭔가를 좀 해놓은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에서. 복지부 장관이 협상 대상인 의사협회든 아니면 전공의협회든 여기와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도 주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 이거 정권 붕괴 조짐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많이 앞서 나가지 않는가.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쓴다. 그때마다 윤 정부가 가장 그 일본의 우익을 불편하지 않게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신경 쓴 게 독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일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오는 29일부터 전국 61개 대형 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은 지금 진료와 수술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처럼 돼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지원 인력까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는 다시 유행하고 있고 곧 응급실에 환자가 밀려드는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제대로 협의 한 번도 하지 않고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밀어붙인 뒤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가 만들어낸 의료 대란입니다. 각자 도생도 한계가 있지요. 의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정권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대표 최고 패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동행무진입니다. 앞에 선물로 제가 하나씩 드렸습니다. 네. 침향단입니다. 이채양명 침향단이고. 이채양명 침향단인데 이채양명주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채양명주는 정말 성스러운 거고 거기에서 좀 따가지고 한자로 이채 몸을 이롭게 하고 양명 건강을 지킨다. 뜻이 되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선물로 또 이채양명 침향단을 만들었는데 어디에서도 이렇게 좋은 제품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에 좋습니까? 그거는 정말 몸에 좋아요. 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자주 깨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왜 그래? 근데 한동안 잘 자다가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잠이 설치고. 근데 그거 드셔보세요. 예. 잡숴봐. 한번 잡숴봐.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채양명 침향단은 제가 1부 끝나고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의료 대란 설마 뭔가 좀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전공의들 사직으로 의료 현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서 뺑뺑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제 29일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다 파업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 막 저는 눈앞에 보이니까 어지럽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내용부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요.
이 협상을요, 처음에 2,000명 얘기하고 나서 협상의 여지를 전혀 주질 않아요. 예컨대 자 2,0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 장관에게 좀 협상력을 주고 자체적으로 의사들 만나서 얘기 들어봐라.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뭐 실제 속내를 보면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그래요. 단순히 숫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이제 수가 문제, 의료 수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이 사실 이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복지부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2,000명을 절대로 사수하면서 이거 외에는 협상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복지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한테 뭔가 여지를 주고 그 사람이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은 뭐 치료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주치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지금 중증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죽은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자기 꼬매는 거 이거 머리 다쳐가지고 꼬매러 갔는데 20군데인가? 22군데. 22군데.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서 자기 이름 밝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치료를 받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나 불안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에서. 복지부 장관이 협상 대상인 의사협회든 아니면 전공의협회든 여기와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도 주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네. 제가 총선 때 이게 몇 군데서 중복 취재를 한 건데, 우리 국내 유력 언론에 그 정치부장이나 편집국장들이 용산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총선 들어가기 훨씬 전인데 올해 초쯤에 만약에 의사 증원 문제를 한 2천 명 정도 증원을 갖다 정부가 치고 나가면 총선에 어떨 것 같냐, 영향이. 그러니까 용산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주로 정무팀들. 이런 데 전화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대 증원 발표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여러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이게 총선용으로 발표된다는 걸 발표 당시부터 알았어요. 예. 이러니까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올 때도 그냥 통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 통해 가지고 결단력 있는 지도, 국민의 의료 불편을 내가 다 해소시켜 줄게. 이런 식으로 급조된 총선용 정책으로 원래 나왔다고. 그러니까 국가의 합리적 심의 과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총선 전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시작된 의료개혁의 어떤 그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은 해야 될 게 많죠, 사실은. 공공성도 강화해야 되고, 여러 지역 의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 그 예술 같아가지고, 여러 개의 정책 패키지를 묶어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토탈 파워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의료개혁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그런데 시작이 그게 아니에요. 뻥 터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도전하면은 대통령 위신이 깎인다고. 그런 식으로 매사가 관리돼 오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뭐 대책이 없네,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네, 회의록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번에 의사협회 인터뷰를 했는데 사전에 한마디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2,000명 관련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2,000명을 빵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게. 이게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났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도 결과가 꼭 좋게 끝날이라는 법이 없는데 그렇죠.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결과가 좋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최진명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가 다 나타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뭐 정치적 이유든 어떤 이유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뭐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
제대로 의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정말 뭐 백척간두에 서 있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사고라고 하는 게 누가 원해서 나는 겁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는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숙련된 고도의 의료진들이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의 치료를 받아왔고 전공의들이 다 지금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일반의로요. 왜냐하면 전공의를 못하니까 일반의로 일반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거 의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전공의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요, 대체.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큰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런 정책에 비견되는 게 R&D 삭감. 그때도 지금도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1년 만에 회복은 했어요, 사실은. 근데 네이처지 그거 보셨습니까? 한국의 R&D는 이제 생산성이, 혁신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년간 완전히 헛돌아가는 헛바퀴가 이게 효과는 몇 년 가는 거거든요. 의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전문 분야의 정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R&D 또는 의료개혁. 이런 거라든가 역사 문제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책 결정할 때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 의견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고 합쳐지지 않을 때만 최고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하고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대통령이 필요한 건데 유독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독도지옥이라든가 R&D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이런 데는 흔적이 없어요. 어떤 심의 과정이라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럴 때 국가가 이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옛날에 조지 부시가 이라크 침공할 때 반대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딴말하는 놈들은 다 억압하고 그리고 쳐들어갔다가 오늘날 저 비극을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도 가끔 비합리적인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비합리적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반대 목소리 억누르기, 자유로운 심의 과정 생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망상이 그대로 정책이 된다는 거야. 그대로 정책이 되는.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과정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붕괴 문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데 이건 앞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 하더라도 전문의가 이게는 확보되려면은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전공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의 양성 체계가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숫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사 숫자 문제가 아니라 그 체계가 문제고 시스템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의료 붕괴가 되면 정권 유지 어렵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리고 9월 넘어가면서 이제 무대책이라는 게 판명이 나면은 이거 정말 정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만약에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윤석열 정권도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정권 무너집니다. 김종대 전 위원장도 꼭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1977년 소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 50년 동안 사회 의료 체제가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갖다가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는 부러워하죠. 이런 상태인데 예. 이번에 아마 이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의료 대란이 나가지고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것이 무너졌을 적에는 네. 내가 보기에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난 힘들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냐 이거 내가 물어보게.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를 갖다가 확신을 가지고서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확신은 무슨 확신입니까? 확신도 없이 지금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아, 선거 표단되니까 그 얘기 듣고 한 거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 현장이 무너졌는데 그나마 이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코로나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동호님, 의료 대란이 아니라 공황 상태입니다. 의사 문제는 대란이었지만 코로나가 재창궐하고 있는 때 치료제도 없어서 오늘에야 치료제를 받았고 코로나 대비한 국민 홍보도 전혀 없지요. 더구나 이젠 간호사까지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짱구님, 모든 일만 저질러 놓고 결말을 짓지도 못하는 무능 정부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자. 막걸리님, 의사만 충원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2명씩 뽑자. 서간혜님, 천공이 나와서 협상하라고 하세요. 천공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김일웅님,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다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의료 대란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결자 해지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국민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최준봉 교수님, 저는 이 코로나가 지금 다시 창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막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연세가 많으시거나 기존 어떤 좀 질병이 있으신 분은 코로나 걸리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지금 불어난 숫자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의료 대란 상태 때문에 이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면 그러면 사망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치료제도 아까 말씀하신 치료제도 나중에 생산이 돼가지고 이게 부족하고 지금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전문성이 없으면 본인은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나서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이미 이제 그건 다 결정이 돼버렸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는 보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그거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건 독선가거나 독재자죠. 그런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죠. 정치가가 협상을 하는 게 정치의 가장 큰 묘미 아닙니까? 협상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서 국민들의 행복을 주는 거,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의 묘미가 협상인데 협상에 대해 전혀 문을 닫고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서면 마치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나온 처방에 하나 있긴 있어요. 그 간호법. 그거 자기가 거부권 행사한 거. 맞아요. 그거 이제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러는 과정에서도 이건 전공의 부족을 간호 인력으로 메우겠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오히려 그쪽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지금 파업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물론 간호법은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또 간호법이라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가 거부권은 이제 그 법안 명칭을 슬쩍 바꾸려고 그래 또. 그래서 간호법인데 간호법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의 우리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는 대목인데 이러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심각성을 몰라요. 그 위에 올라간 보고나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응급실 이상 없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지 대통령은 안 불안해. 응급 체계는 이상 없이 굴러가고 있다 이 얘기인데 사실 누구 주변에서 한 사람 갑자기 쓰러져 보십시오. 저도 당했는데 앰뷸런스 안에서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 앰뷸런스 안에 1시간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2, 3주 전의 얘기인데 엊그저께 앰뷸런스 안에서 결국은 출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결국은 못 받아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응급 그 소방요원은
계속 전화를 합니다. 여기저기 돌려요. 막 병원에 어떤 데는 한 2번씩 진짜 급하다니까요. 뭐 이러고 애는 써주는데 못 받겠다는 거야. 그게 이유가 딴 게 아니야. 응급실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응급 처치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차 배후 그 의료라고 하는 게 있다고. 아, 이건 전문의가 와야 돼. 응급 차원에서 안 돼. 요 부분이 없는 거야. 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응급실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정부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야, 응급실 이상 없대. 저기 국민들 뭐 응급실 체계 무너졌다 이런 거 가짜뉴스 세력이야. 반국가 세력이야. 더 나가서는. 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이냐. 의료 붕괴 사태다. 의료가 무너져서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면서 필수 응급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보 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하나도 뭘 대책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의사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기득권 지키기다. 여러분들 의사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뭐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파업하고 뭐 반발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도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누구든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대책이 있겠지. 대책은 개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자입니까?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뭐 내일 모레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대책을 좀 내놓을까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대책 못 내놓을 거예요. 그냥 뭐 지금 응급실은 잘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의사들은 빨리 돌아와라 이 정도 얘기할 겁니다. 그럼 뭔가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컨대 의료 대란이 발생한 기본적 원인은 본인이 제공한 거잖아요. 2,000명이라는 숫자 그거 하나가 계속 고집하다가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연연하지 말고 늘릴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합의해서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0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고 해서 그걸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뭐 처벌도 한다 그랬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바꾸긴 했지만 전공의들 처벌하고 뭐 의사들 안 돌아오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겁박하고 이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항상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서 뭐 압수수색하고 그냥 뭐 불러들이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러면 말 들을지 모르지만 정치나 사회나 의료계라는 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갈등을 잘 푸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회 여러 기관들이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잘 조율해서 사회에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호법도 그래요. 간호법 처리하는 게 개추 내용은 PA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도 일정 부분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게 전문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증 환자들이나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적 의료 영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도 이걸 거부권 행사할 때도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 제가 볼 때 이번에 뭐 정책 브리핑 또한 지난번 유전 터졌다고 정책 브리핑 했었잖아요. 2번째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의료 대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의대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요. 지금 그 전에 올해 이제 그 휴학을 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과 내년에 지금 2,000명 늘려놓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의대가 이걸 수용을 못해요. 아니 예를 들면 60명 있던 학교가 예컨대 어딘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60명 있던 학교가 100명 200명이 돼보세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유급된 학생들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럼 2배가 되는 거예요. 60명 가르치던 학교가 200명 300명을 가르쳐야 되는. 수용 능력이 안 돼요. 안 되죠. 교수진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 실습 실험도 안 돼요 이게. 네. 전 이거 정권 붕괴 조짐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많이 앞서 나가지 않는가.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기시다가 왜 불출마를 합니까? 어디서 무너진 거죠?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전자주민등록증이라고.
이게 일본이 IT 친화적 나라가 아닌데 무리하게 도입했다가 취지는 좋았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생산성을 높여보겠다 이거지. 그게 대란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IT가 발전한다. 그걸로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헤어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자주민등록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건드려 놨는데 이게 정말 국민들 신경줄을 건드려 놨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없게도 총선 전략이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학의 의료 교육 문제, 그다음에 저기 간호사들 문제, 의료 수가 문제, 지방 공공 의료원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숱하게 남아 있는데 하나를 건드려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대붕괴를 임박했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게임 이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뭐 나비 효과라고 해서 대붕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 만나겠다. 사실은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예요. 지금 이미 골든타임은 놓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모르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럴 수가 없거든요.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갇혀버리고 실제로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에서 이게 지금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겪었잖아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엑스포 유치 이런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네. 전혀 엉뚱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보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라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이 모양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 지금도 보고 채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어디 뭐 안보 문제에서 일어났다고 보십시오.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 존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료, 국방, 치안, 뭔가 이 국가가 개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계속적이고 안정돼야 되는 기본적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탈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는 자격이 없는 건데 지금 이걸 건드려 놨다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보험 문제까지 이렇게 파급되고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에서 단골 메뉴가 의료 논쟁입니다. 그걸로 날 세고 날 져요. 어떤 개혁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미국이 거의 어떤 의료 지옥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왜 국민들한테 두려움을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높은 품질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던 나라에 붕괴 조짐이 보인다. 이거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이거. 지금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안개미소님. 119가 병원에 전화하면 안 받아주고 개인적으로 가면 받아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도 써볼 만합니다. 글쎄요.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이렇게 응급실 찾지 못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말도 나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탄핵 릴리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경연님 탄핵 가자, KRW님 탄핵, 조사루스님 윤석열 정권 탄핵이 평화입니다. 글쎄요. 탄핵 참 쉽지 않은데 국민들 이제 정말 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까멜라님은 한 번 더 보내셨네요. 보수형님 TV님, 김종대 의원님 이채양명 침향단 드시면 막둥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참. 그 정부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아, 나도 가능합니다. 저도 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걱정입니다. 내국노 윤석열 님이요. 10월 1일이 조선총독부 설치일이었네요. 그렇죠. 어? 그래요? 10월 7일. 10월 7일. 네. 조선총독부 설치한 날이 10월 7일이에요. 글쎄 뭐 정확히 뭐 좋은 날은 아니라서 제가 기억을 잘 아니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분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지금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10월 1일이 조선총독부 설치일이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 공휴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신 것 같은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지요. 독도 지우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심상치 않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보십시오. 지하철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 다 갑자기 치웁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통행이 불편하고 뭐 걸리고 안전 위협받고. 공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 치우라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거는 통행에 불편 안 주고 독도 조형물만 통행에 불편을 줬습니까? 그것만 딱 치웠어요.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전쟁 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까지도 치운 것이 드러났어요. 이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에서 누가 시킨 거지 그냥 그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원 중인데 이거 진상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예, 뭔가 이상한데 일단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좀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대변인 발표를 먼저 들어보죠.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파편적으로 한두 개의 이슈만 나오면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한민수 대변인이 쭉 설명한 거 보시면 군 장병들의 교육 교재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이게 분쟁지역으로 거기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를 수호해야 될 국군한테 국군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교재 안에 분쟁지역으로 표시를 해놓다뇨.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땅 제대로 지키겠어요? 근데 이거 한번 터지고 나서 또 좀 지나고 나니까 쑥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독도 조형물 없애는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통행에 불편이 되는 조형물이 있으면 보고하세요라고 일단 1차적으로 뭐 공문 보내놓으니까 4개인가 올려 보냈어요. 4개 중에 3개는 놔두고 독도 조형물만 치웠어요. 전쟁기념관 안에 있는 것도 수장고로 밑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그거 수리해서 그냥 놔두면 돼요. 아니면 그거 천막 치고 잠깐 수리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독도 방어훈련 5차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차례 했는데 해병대가 상륙작전도 안 하죠. 원래 했던 건데. 두 번째는 그냥 순시만 하고 돌아와요. 이런 무슨 관광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조각조각 일어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되고 있었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잠깐 이슈됐다가 없어지고 잠깐 이슈됐다가 없어져요. 이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꾸리면 이걸 하나로 엮어야 돼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독도 지우기를 해왔는지, 일본이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도 거기에 제대로 초치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이걸 하나의 문제 이슈화를 키워서 전 국민적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이게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당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상임위 차원에서 하게 되면 또 한 상임위에 묶일 수 있으니까
관련된 상임위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당 전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식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독도지우기를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진상조사위원장을 김병주 의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저희가 조만간 김병주 의원 한번 초대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종대 의원님 시각과 분석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 마게시도 우카루라는 일본 학자가 예. 일본의 영토 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일본이 영토 분쟁 논리를 국내 정치에서 제기할 때마다 이 보수 우익의 결집도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할 때마다 뭐 쿠릴 열도, 센카쿠, 데오디데오, 그 다음에 독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표현이 마물이라 그랬어요. 마물. 이게 저기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나오면은 반대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면에서 이게 어떤 그 이체 침양안 같은 거야. 이채양 침양단. 보수 정치인들한테는.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좀 진화했어요. 제가 보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울릉분지 여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광개토 구축함하고 일본 초계기가 대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레이더파를 발사했니 저공 비행을 했니 해가지고 최근에 그 문제가 타결됐지만 거의 한 7년 걸려 타결이 됐지만 아주 심각한 대치 상태인데 동해 쪽에 우리가 저기 정상적인 작전을 하면 일본이 반드시 견제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영토 분쟁 문제를 발화시켜요. 그러는 동안에 작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일본 그 역사 교과서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EEZ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포함시키는 지도가 최초로 등장했어. 그러니까 동해가 다 자기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자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의미는 그 동해 일원의 해양 세력권, 즉 제해권의 주도권을 이 기회에 확보하겠다는 구상 속에서 한때 보수 우익이 제기하던 영토 분쟁을 국정과제로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게 요 몇 년간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보수 우익 정부 세력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쓴다고. 그때마다 윤 정부가 가장 그 일본의 우익을 불편하지 않게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신경 쓴 게 독도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 독도에 대해서 뭐 영유권 주장을 하고 뭔 주장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반응을 안 했고 거의 뭐 형식적인 반응에 그쳤지만은 이러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에 방문을 한다 그랬는데 일본 우익하고 최대한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조금 더 어떤 거 독도가 일본 거라는 말만 못할 뿐이지 사실상 여기 동해의 일원에서 일본의 해양 세력권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주변화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 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은 성의를 보여주는 단계다. 그게 불편해. 일본 관광객이 자주 오는 광화문, 안국역, 시청, 이태원 여기가 이제 주요 관광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잠실 쪽이죠. 이런 데서 뭐 거기밖에 독도 조형물이 없지만 옛날에 외국인들 잘 보라고 거기 설치한 거예요. 거기 설치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예. 왜 저기 신촌역이나 뭐 어디 저쪽에 성내역이나 무슨 뭐 이런 데는 없느냐? 거기 외국인이 자주 안 와요. 그래서 외국인이 자주 오는 데만 설치했는데 없애려고 그러니까 다 거기니까 이번에 없어진 데가 전부 조형물이 거기서 없어진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전부가 없어진 거예요. 그 말씀 전부가. 보니까 설치한 이유 왜 또 철거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면은 윤 대통령이야 자기 지지율이 떨어져서 좋지만 이게 원하던 거예요. 바로 많이 언론에서 이렇게 써주고 시비가 있다는 건 일본 우익에 윤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 떨어지면 좋아해요?
아니 내 지지율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 우익의 성의를 보여준 게 되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면서까지 이 짓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성의를 보여주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돼버리고. 근데 하나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 지금 기시다가 방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 모레 그만두면서 왜 오는지 뭐 하려고 오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도 기시다가 윤 대통령한테 직접 문제 제기한 거고 재작년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더 전향적인 조치. 그러면서 일본 우익이 불편해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최상위의 정책은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한국이 더 많은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들. 이제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 각서가 이제 정식 문서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시다가 올 때 그거 하려고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그 한일이 군사적 시스템을 통합해서 일본이 지향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전폭적으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더 가속화된 군사 시스템의 통합, 이거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에 우리가 일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일단 이 지하철역의 독도 조형물 없앤 것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하니까 언제까지 괴담에 의지할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 최진봉 교수님, 이거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치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독도 조형물은 이렇게 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상당히 좀 큰 크기로 실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새로 거기 그걸 치우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할지 안 할지도 그런 발표도 없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사진 같은 거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벽에다가. 그러니까 조형물 빼고 사진을 붙여놓는데요. 그게 리모델링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죠. 그게 무슨 리모델링입니까? 리모델링이라 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잘 보이게, 더 멋있게 만드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우리 집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거 뭐 지금 정어리 TV도 이쪽으로 옮기면 리모델링이 좀 더 크고 좀 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도리어 쪼그라들게 만들고 더 적게 만들고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고 실제 모형보다 더 줄어들어 사진 한 장이나 아니면 무슨 그래픽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리모델링입니까?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독도 조형물보다 적게 축소시켜서 그리고 생색내기로 하려고 한 것이지 이건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모델링이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축소된 모형으로 해가지고 또는 대충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우기는 거거든. 그런데 때마침 이번에 일본의 고시엔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우승한 교토국제고가 지금 혐한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과에 동해물로 시작이 되고 동해바다로. 그러니까 일본의 교토의 시의원이 이 학교 인가를 취소해라. 이렇게 개인 의견을 SNS에 냈고 여기에 호응이 붙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출전하지 여기 왜 출전했냐. 그래서 저 학교 없애버려라. 지금 이런 어떤 선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말이에요. 동해바다로 시작되는 한국 국제고가 고시안에서 우승하는 게 윤 대통령한테는 유쾌한 일이었을까? 괜히 일본 우익 자극해서 우승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 독도 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일본 우익하고 손잡자고 내가 이 개고생하면서 2년간 한일 관계 개선해 왔는데 자꾸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일본 우익을 자극했단 말이지. 이런 한탄을 하실 것 같아, 지금쯤이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력도 없고 그동안 운으로 어떻게 좀 버텨오고 대통령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운도 좀 바닥에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기시다, 바이든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시다 물러나
바이든도 이제 연임 안 한다고 그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뭔가를 좀 해놓은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 일본은 그래도 자민당 체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다만 그런 급격한 전환이 우려되는 거는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아직은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해리스가 많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트럼프 우위는 근소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제가 9월 말에 미국에 취재를 가니까 예. 그때 아마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9월 말에 가십니까? 예, 예. 미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녀와서 이제 좀 전체적인 좀 판을 파악하고 예, 분석하실 때 지금 현재 보시기에는 그러면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해리스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자기의 정책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제 뭐 미국식 자유 개념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분히 제가 보기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리스 정치가 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반대로 견고하다. 이 점에서 아직은 뒤집힌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의 판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보보다도 더 앞서가는 지정학적 담론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게 그 이번에 한미일 안보협력 각서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거라니까, 이게. 그게 저는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일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상납을 해? 이런 점들이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노태우 이후로 7명의 대통령이 지켜왔던 어떤 주변 국가와 다 잘 지내고 개방된 무역 체계에서 한국이 혜택을 입는 이런 국가 대전략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미국, 일본에 상납을 한 거라고요. 예. 다시 독도와 관련해서요. 핑크 마티니님께서 경북 독도 수호위원회에서는 6개월째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독도 움직임 쭉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이제 충분히 예상은 됐죠. 워낙 친일 매국 행위를 이 정권이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지 독도 문제를 건들 수 있을까 했는데 수상해요. 수상해요. 도대체 뭐를 그럼 어디까지 가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또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독도 경비대가 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지역에 대한 분쟁 지역화하는 것까지도 그냥 용납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뭐 우리 국민이 이걸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땅을 일본에게 양보하거나 일본이 분쟁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정권이라면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로 그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촛불 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차근차근. 이게 너무 주도 면밀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사람들의 인식을 처음에 들어오는 자극은 상당히 세게 들어오지만 자꾸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화를 부추기는 것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그게 아주 계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둔한 생각이 국민적 저항을 반드시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거는, 지금 독도 조형물 논란이 우리가 중요한 이 정부의 퇴행을 하나 막아낸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 정부에서 그 독도 경비대 있잖아요. 여기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주 극히 소화기 외에는 무기 체계도 빼려고 했던 걸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1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독도 경비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울릉 경비대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상향 조정하고 독도 경비대장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씩 상향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일본에 대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경비 훈련은 평소에는 경찰이 하지만 해병대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병대 상륙 헬기, 그 다음에 경비정, 거기에다가 육군 특전사가 투입돼가지고 이 경비 훈련을 실전 훈련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건 다 없애고 그냥 경비정 매척 가봐.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라 순찰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비공개 훈련을 했다 그래요. 예.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훈련을 한 것처럼 하고 일본에는 훈련 아니야. 내용을 봐. 이건 그냥 순찰 한번 한 거야. 늘상 하는 거. 이번 훈련이요? 그러니까 비공개야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한테는 훈련한 걸로 하고 일본 우익한테는 훈련 폐지한 걸로 비춰질 선을 찾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도에 있는 그 경비 역량도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앞으로 일본해라고 얘기하는 그 동해 그 일본의 해양 세력권, 해양 주도권이 이제 활발하게 행사될 경우에 독도에서 우리 군이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라는 그 섬 자체보다 그 인근 수역 여기에서 일본 쪽에 앞으로 여기는 한미일이 연합을 하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독도에서의 어떤 그 과도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조정을 해놨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여기는 연합하는 데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가서 주권을 행사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이제 퇴색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공해지만 울릉도 독도 부근이 그러나 12L이 영해가 있거든. 그러니까 섬에서 12L이는 우리나라 영해거든요. 이걸 수호하기 위해 군이 갔던 거라고. 근데 이런 흔적을 이제 지우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앞으로 여기서 해상 주권을 세력권을 행사해라. 그게 1905년에 러일 전쟁을 이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복속하면서 이걸 자기네 바다라고 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1905년에 지정학이 나왔다 이게. 써니님, 조금씩 스며들고 젖어들게 하는 수작입니다. 이진숙 말 맞다나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만 하는 꼬라지 보면 스멀스멀 젖어들고 우리 뇌까지 염색하려고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스형님 TV께서는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 답을 주셨네요. 대통령은 독도 주소나 알까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도 주소 모른다에 10,000원 겁니다. 네. 독도 주소.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그 전에 경상북도 울릉군 뭐 이렇게 갔는데 네, 그 번지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전 것도 제대로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도 문제 지금 뭐 아까 이진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뭔가 지금 이걸 꼭 뉴라이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윤석열의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치밀한 시나리오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한 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뿌리를 방송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우익이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뿌려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사키 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연세대학교에도 한번 거액을 기부해서 큰 화제가 됐지만은 특히 미국에 뿌려댄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싱크탱크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중앙일보의 칼럼 쓰는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 있어요. 그런 자가 대표적으로 일본 돈 받는 학자예요. 우리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MB 정부 때만 하더라도 보수 정권의 주류가 아니었다가 지금 일제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뿌리와 집단이 세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서 이제 큰 지정학적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원래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그 일본 우익이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좀 급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게 이제 이종창 광복회장이 얘기하는 밀정인데 이런 어떤 그 세력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굉장히 은밀하게 했지만 거액의 자금이 동원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분석 좀 해드려야 돼요. 예. 언제 한번 좀 기회를 한번 잡아서 특강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슈 한 가지 더 다뤄볼 텐데 아까 김종대 의원님 미국 갔다 오신다고 그러니까 조천훈님께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김종대 의원님 고소당했는데 출국 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항 가서 되돌아오게 되면 거시기 하잖아요. 이미 다 전혀 없습니다. 우선 기소를 못하니까 제 거는 3년 전에 청공권도 기소 못했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한 것도 거의 다 무혐의로 나왔다 딱 하나만 약식 기소됐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정의리원들이 팍팍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일본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파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하도 뭐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번에 돌리도 뭐 이래서 오는 건가요? 자, 독도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뭘 했는지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좀 달라붙을 것 같더니 그것도 깨갱이고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당정 회의를 하는데 용산을 패싱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나저나 전당대회 전에 최상병 특검 큰 소리 외쳤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평가 한번 해 주시죠. 평가요? 뭐 특별히 평가할 게 없어요. 한 게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 이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한마디 말도 못했잖아요. 아니 명품백 관련해서 본인이 총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고 문자까지 주고받았잖아요. 사과하라고 하면 할게요라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 안 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이번에 무혐의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하고 나서 무혐의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법리대로 했을 거다. 끝이에요. 그 결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대체? 아니 그렇게 총선 때 표 얻기 위해서 마치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니 실제로는 지금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요소 물론 저는 뭐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다만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가려는 생각을 꿈꾸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의제도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제3자 특검만 내놓으면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거 하겠다고 민주당이 빨리 내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것도 집어넣자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안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그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당이 추진해서 법으로 통과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의제로 올릴 수 있다.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 사이는 과연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협의도 없이 이렇게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의제들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겉으로 싸우는 척하지만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한 몸이긴 한데 이 정권이 결집돼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문제되는 대목들 반국가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논평도 나오질 않았어요. 옛날에 윤핵관 대표 같았으면 지금쯤 뭐 빨아주고 핥아주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없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아 모르겠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친일 인사 임명에 대한 지금 이 난리 독도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보기엔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최 교수님 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당 역할을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포기하고 대통령실하고 거리두기 하는 모습은 그거대로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훈이 표방한 건 중도 통합 노선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외연 확장 노선인데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건 전부 고립을 자처하는 근본주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찬성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버려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야당이 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역사 문제 같은 거에 대해 견해를 물어야 됩니다.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임 있게 답변해봐라. 책임 있게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용산하고의 입장 차이가 보인다면은 과감하게 협의해야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교란, 분열 전략이 아니라 갈라치기 전략이 아니라 야당이 지략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곧 안철수의 길을 갑니다. 또 황교안의 길을 가는 거고 자기 운명이에요. 민주당이 어제 한동훈 대표한테 오늘까지 최혜병 특검안 가져와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온 본인의 1호 공약, 최혜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이젠 여당의 대표인이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 성과를 챙겨야 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답답한 거부권 전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주십시오. 최진봉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맨 처음에 대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왜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꺼냈는지 궁금하고 지금 와서는 왜 미적미적 되는지 그건 더 궁금해요. 첫째는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걸 꺼내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윤계로 불려지는 분들이 후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은 뭐 특히 누구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친윤 후보로. 근데 대세가 친윤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친윤계가 들어서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표가 모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많은 중도 성향의 보수지만 약간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파고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 선택이죠. 본인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소신을 갖고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얘기도 그게 소신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건 총선에서 표를 더 받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이번에 대표 나와서 대표로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속마음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건희나 아니면 윤석열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도 같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정치적으로 본인이 대표로 당선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지 진심으로 정말 최혜병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보자는 생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최혜병 특검법 한동훈 표가 있기는 있을까요?
지금 윤회관들이 다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어떤 배심이나 세력은 지금까지는 아직 없다. 여기서 삐딱하면 또 이준석 대표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쪽에서 한동훈식 특검 법안을 냈을 때가 이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검법을 야당에서 2개를 내놓는 거예요. 원래 야당의 원한 특검 법안과 아니면 한동훈이 동의할 만한 이런 것들을 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가지를 병행하여서 선택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도 말이 없으면은 이제 윤핵관한테도 깔보이고 본인 설 자리도 없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그때 가서도 뭐 자기 정치를 못하냐?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그런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간다 그러면 악몽이죠. 뭔 중도 외연 확장을 하겠습니까? 안철수의 길, 황교안의 길, 이준석의 길 따라갈 길이 많네요. 그 당이 워낙 정변이 많은 당이기 때문에 정변과 이 궤변이 많은 데기 때문에 거기는 사례가 많죠.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지요. 2부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려놓고 보니까 자기들도 참 우스웠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내놓을 생각을 하는지. 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냥 막가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 모시고 한번 그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최고 패널 나오셨는데 짧게 한번 들어보죠. 최진봉 교수님, 네. 수사심의위원회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로 이 사건의 본질과 물론 수사심의위원회 본인이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본인이 면피용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크게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대 의원님. 일단 그런 어떤 예상은 최 교수님하고 마찬가지지만 시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 임기 중에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은 자기 임기 중에 나올 거라 그랬어요.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안 남았죠.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냥 결론도 못 내고 나가면은 그냥 또 웃음거리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2부에서 박범계 의원 모시고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많이 또 보내주셨네요. 쪼사루스님, 최진봉 교수님, 김종대 의원님 두 패널 조합 최고입니다. 분석이 쏙쏙 이해가 됩니다. 또 보내셨네. 이건희 땜시 이거 제가 그대로 읽다가 큰일 나겠는데. 대한민국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탄핵,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보자고요. 쑥이님, 쑥이도 보수형님 꼬리 잡아요. 릴레이 참여하신 거군요. 조사루스님 이렇게 여러 번 보내셨대요. 예, 감사합니다. 요환님, 독도야 국민이 지킬 거야. 까멜라님 릴레이 참여하셨고요. 쑥이님, 정어리 시사 기다려지는 월요일입니다. 기다려지는 정어리 방송 굿굿 하셨는데, 슈퍼챗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김종대 의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